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 DSR 도대체 왜 실시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요. 다른 어떠한 것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20년 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부유해졌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부유해졌는데 가난해진 이유,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의 근본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부터 저의 생각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7월 1일자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스트레스 DSR, 결국은 주택담보대출하고 물린 그러한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영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영향 어떨 것인가? 투기 수요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강남 집값은 애초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관할 수도 있다. 강남 상급지는 자기 자본 수요가 많으니까 효과가 좀 제한적일지 몰라도 중저가 단지, 중하급지 수요는 올라갈 거다. 지방은 유예를 하겠다. 지방은 좀 살려야겠다. 여기서 지방 뺨을 때리면은 다 죽자는 소리니까 지방은 좀 살려줄게. 이게 이번 7월 1일에 실시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무엇이냐? 2단계에서는요. 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거를 묶어서 같이 스트레스를 주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때는 2금융권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2단계가 실시가 됐을 때 저축은행, 보험대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3단계가 실시가 되면요. 2금융권 포함해서 모두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부 다 묶어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용대출, 기타대출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아래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용대출을 받고 하고 움직일 때도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 은행권 차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기 힘들어진다. 금리도 스트레스를 받게끔 올려서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한 스트레스 DSR에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한도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이자를 많이 주든 조금 주든 내가 한도가 충분히 나와야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한도를 어떻게 산출을 하냐? 남편하고 부인, 부부 합산 소득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가지고 먼저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대부분 조금은 더 받습니다. 왜냐? 주택담보대출 하나만으로 모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보유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아파트, 우리의 보금자리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지? 이렇게 뭔가 국가적으로 누를 만큼 우리가 부유해졌지? 투기 세력이 판을 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졌지? 이러한 궁금증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게 오늘 내용의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먼저 우리가 부유해졌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GDP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실질 국내 총 생산인데요. 실질 국내 총 생산을 보면은 20년 전입니다. 2005년에 127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이 파란색이죠. 이때가 2288조 원입니다. 20년 사이에 80%나 우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80%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이 좀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지금 이 기사 정확하게 2005년도 기사입니다. 2005년 12월 6일에 나온 기사가
수입차 월 판매량이 3,000대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2005년 11월에 판매된 전체 수입차가 3,000대를 막 넘은 거예요. 3,187대가 팔렸다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돈이 많아졌다고 박수를 친 게 2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떠할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입차 모델 판매량입니다. 1위가 브랜드 자체만 전체를 놓고 본 게 아닙니다. 벤츠 E클래스, 벤츠 E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BMW 5 시리즈 하나, 두 개 차종만 놓고 봤을 때 벌써 4,000대가 넘어갑니다.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80%나 부자가 됐다고 하니 이해가 좀 된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수입차는 그렇다 치고 국산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금 국산차 판매 탑 10이거든요. 이게 올해 4월의 판매량입니다. 1위가 소렌토입니다. 그리고 10위가 소나타고요. 10개 항목 중에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 산타페, 그랜저 5가지 항목이 준 대형 차량들입니다. 나머지는 중형 아니면 준중형 여기에 머물러 있죠.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제는 중형차가 주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준대형차가 판을 치고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이러한 국가가 된 겁니다. 80%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산차도 20년 전엔 과연 어땠을까? 제가 2005년도 판매량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는 이쪽 숫자들이 전체 판매량인데요. 2005년 누적 합계량을 봤을 때 아반떼 XD로 시작을 해서 뉴그랜저 XG. 야, 이거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이름들이죠. 이렇게 10개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뉴그랜저 XG, 산타페, SM7 3개 차종을 제외하면요. 나머지는 준중형, 중형, 소형 차량들입니다. 스타렉스는 약간 번외로 하게요. 우리가 20년 만에 80%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반떼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아반떼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5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 현재 아반떼가요. 평균적으로 2,60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80% 부자가 됐다고요? 그 사이에 아반떼는 정확하게 73%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성장한 만큼 물가도 따라 올랐다. 2005년도에 아반떼가 제일 많이 팔렸으면 지금도 아반떼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더 나온 것인가? 우리는 80%만큼 부자가 됐는데 이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이러한 부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희한하지 않으세요? 돈이 어디선가 그냥 더 나왔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차급을 미친 듯이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부작용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계 흑자액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었죠. 100만 원 선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가계 흑자액이요.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치를 했구나. 내 주제를 벗어나서 물건을 샀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20년 사이에 우리는 80%나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모든 품목의 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가계 여윳돈이 그래서 줄어들고 있나? 아니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 고가 차량 구매, 명품 구매,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설명이 안 돼요. GDP를 성장했다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는 설명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미스테리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고민하다가 그 답이
잠깐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자, 보십시오. 다시 방금 전 화면입니다. 우리가 주담대를 받을 때 남편하고 부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가 되는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단순히 맞벌이로서만 돈을 벌면 되냐? 아니요. 남편, 부인 따로따로 목전 끝까지, 영혼 끝까지 대출을 끌어안아야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가 펼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전하고 달라진 건 이것이다. 2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부부 합산, 부부가 같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각 사람마다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아 땡겨야만 중간이라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회 현상, 사회 문제가 같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튀어나온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최근 뉴스인데요. 겨우 18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슬프다, 안타깝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18개월에 보낸 거면은 양반입니다. 9개월, 10개월, 이제 갓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위탁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 보육수당, 다자녀 혜택, 아동수당 이러한 것들이 나온 시기들 언제 하고 겹쳐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만 중산층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타이밍하고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출산율 0.6, 0.7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같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만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을 할 수 있으니 그래야만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니 이러한 것들을 누려야 사람 취급을 받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자면 GDP가 80%나 올랐는데 여러분 모두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졌다고 느끼십니까? 여유로워졌다고 느끼시나요? 국민 평형 늘어났죠. 국민 자동차 크기가 커졌고 해외차, 수입차로 눈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해외여행 제가 일전 영상에서 한번 신명나게 비판했었죠. 명품 소비 이것도 세트로 묶어서 비판했었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모든 게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각자 카드 할부를 끄시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건 이러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속된 말로 양빵이죠. 양빵. 남편, 부인 양빵으로 하지 않으면 보편적 서민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가난해지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돼버린 거고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바뀐 겁니다. 국가가 저는 한몫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많이 조장을 했어요. 빚내서 집을 사라. 부채도 자산이다. 아니 부채도 자산이다는 어디 법인이나 기업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거를 일반 가정에 가게에 갖다 붙이고 앉았으니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서 모두 다 예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과연 누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몇몇 재벌들, 초거대 기업들, 이 사람들만 부자가 됐습니다. 무슨 돈으로 부자가 됐냐고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돈을 땡겨서까지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 할부를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 비싼 TV를 사, 고가의 자동차를 사, 명품을 사. 누가 돈을 벌었냐고요? 몇몇 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이제 갓 돌진한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부부지간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이러한 삶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바라보다가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현대판 노예가 아닌 무엇이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조선시대 노비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충격과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보다 정말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예전보다 큰 평수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